자,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또 이제 재정 관리라고 하는 테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과 관련해서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제고, 하나는 신축성 확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축성 확보 수단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통제 수단은 그렇게 많진 않아. 상대적으로 보면. 왜냐면은 통제 수단은 좀 폭넓게 탁 다 통제해버리는 거고, 신축성은 조금씩 제도의 변형을 하는 거라 개수가 많아, 개수가. 그래서 그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통제 수단을 몇 개 기억해 놓으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 수단에 그때그때 판단은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대표적인 게 배정, 재배정이 있었고, 근데 배정, 재배정 얘기할 때 거기서 긴급 배정이나 단계 배정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건 신축성으로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긴급 배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긴급 배정 같은 거는 내년도 예산 편성됐는데 그걸 갖다 12월 달 땡겨 쓰는 거야. 에? 그런 긴급 배정. 그리고 단계 배정은 분기별로 이걸 집행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허물고 앞에 시기에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배정의 종류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 앞에 뭔가 수식이 들어갔다. 긴급, 단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 기존의 배정 방식을 변형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타제도라든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같은 게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재부가 이렇게 막 예산 사정하고, 그 다음에 지출 통제하고 이런 것들도 다 통제예요, 통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것들 나오면은 그거는 그때그때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대체로 이제 이런 몇몇 가지가 통제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예, 대부분은 다 요게 이제 그 신축성 확보 수단 이렇게 됩니다. 어쨌건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결국에 이 재정 관리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담고 싶은 게 어떤 거냐, 이게 그 속에서 재정이 좀 건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한테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축성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그 속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또 열악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부도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준칙 같은 걸 만들어서 돈을 쓸 때, 이럴 때 어떤 대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건 안 돼, 못 써, 이렇게 이제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거 발행할 때 그걸 좀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좀 모아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분류 방식이 잘못된 것은 뭐냐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산 분류부터 한번 봅시다. 예산 체계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무슨 재정 관리를 하든 뭘 하든 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예산 분류 방식이 잘못 설명된 거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조세 수입과 조세 외 수입으로 분류한다. 그렇게 있겠죠, 그죠? 조세 수입, 조세 수입, 큰 덩어리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분류는 지출 대상, 구입 물품의 종류 중심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세세하게 여기다 얼마 썼다, 저기다 얼마 썼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 분류는 전문적, 포괄적이어서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할 때 기능별 분류가 바로 뭐냐면 국방비 얼마, 사회보장비 얼마, SOC 투자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누는 것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저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걸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별로 나누는 것을. 그렇게 되어서, 이 품목별로 나누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제 세세하게 업무 처리 실제 집행할 때에 필요한 대목이고, 기능별 분류다 그랬을 때는 저거는 뭐라고요? 저거는 이제 기능별로 이렇게 나눴을 때는 저거는 이제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역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고요. 경제 성질별 분류가 있습니다. 경제 성질별 분류는 어떤 거냐면은, 이것이 이제 경상 지출에 해당되냐, 아니면은 또 이제 아니면은 경상이 아니면 비경상이죠. 그런 거 임시로 나가는 거냐에서부터 경제 성질별로 쪼개서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런 게 좀 전문적 영역이죠. 해가지고 정부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게끔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3번을 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고요. 시민을 위한 분류는 뭐라 그랬어요? 기능별 분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말고도 이렇게 기관별 분류나 아니면 프로그램별로 사업별로 저렇게 분류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예산의 분류 방법과 그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 그랬습니다. 기능별 분류.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냐. 각각 기능별로 예산 소요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들여다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예, 그래서 요건 1번은 뭐 맞는 얘기죠. 그냥 그 자체로 맞는 얘기고, 조직별 분류 그랬는데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아무래도 품목별 분류에 좀 해당되는 것 같죠, 내용이. 조직별 분류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떤 조직이 얼마만큼씩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죠. 보건복지부는 얼마 쓰고 환경부는 얼마 쓰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누가 얼마를 쓰냐, 이게 이제 조직별 분류예요. 어느 조직이 얼마만큼 쓸 거냐,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경제 성질별 분류다 그랬을 때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제 성질. 이것이 이제 가지고 올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오히려 이제 밑에 있는 거 있죠. 4번 옆에 있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냐? 이게 경제 성질별 분류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분류는 아까 이제 기능적 분류하고 기능별 분류하고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냐? 요걸로 모아질 수 있는 거여서 그래가지고 맞는 것은 1번만 해당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단점은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만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여러 개로 쪼개질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그러면은요, 사회보장제도 이건 어디가 주로 합니까? 사회보장 그랬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긴 하겠다, 그죠? 그러긴 하겠는데 보건복지부만 합니까? 아니지. 사회보장은 여기저기에서 좀 나눠져 있을 수 있는데, 그잖아요. 그게 뭐 일부는 또 여가부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부가 보육사업도 가져갔으니까 교육부도 좀 뭐, 그죠? 사회보장과 관련된 걸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보훈부 같은 데에서도 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기능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조직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고 봐야 되고, 여러 조직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능별로만 나누게 됐을 때는 뭐 기능으로 나눴지만은 대체로 그것이 어느 조직이 독자적으로 담당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는 경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 불명확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예산의 조직별 분리의 장점은 예산 지출의 목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예산 지출의 목적이라고 누구를 위해서 이걸 돈을 쓰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누기가 좀 어렵고, 이거는요, 누가 돈을 쓰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각 부처청별로 얼마를 쓰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라 이게 실무적으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죠. 조직 단위별로 각각 얼마를 쓸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그렇지만 이게 어떤 국민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를 딱 잘라서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번은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이 있는데요, 예산 집행이 신축성을 줘야 한다. 왜 그렇죠? 이건 통제는 쉬운 거고요, 품목별 예산 분류를 하게 되면은 통제는 쉬운데 신축성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뭐 하는데 얼마가 든다 이런 식으로 다 세세하게 쪼개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거 왜 작년보다 여기에다 돈을 더 쓰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걸 막 변경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통제 중심이지 신축성 중심은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답이 이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관리 기재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기재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죠? 돈 이렇게 빚내고 하는 것들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 국가 재정이 건전했었는데, 외환위기 맞았을 때, 그때요,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7%? 8%밖에 안 됐어. 그러면 그런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정부가 좀 빚을 지더라도 그때 이제 처지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좀 끌어안고 가는 정책을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걸 갖다 개인의 몫으로, 기업, 개인, 뭐 이렇게 민간의 몫으로 그거를 다 이렇게 인식하고 거기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하다 보니까는요, 정부가 도와주는 건 오히려 빚을 내는 걸 좀 쉽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더미 끌어안고요. 소득이 없고 빚을 내면 가게나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가게나 기업은 망하는 거야, 그거는. 100%.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부는 아니야. 정부는 외부에서 꼭 벌어들여야지만 되는 게 아닌 게, 그죠? 이거를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게 해가지고 차입하는 방법도 있거든. 돈을 찍을 수 있는 주체 아닙니까? 근데 흥선대원군처럼 당백전 찍고 이렇게 하면 망해, 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하면.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정부가 부담을 좀 지고 이걸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여하면 그걸로 기업도 살고 고용이 늘어나면은 개인들도 돈벌이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돈벌이 수단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직접 지원해주고. 근데 직접 지원해주는 게 꼭 나쁜 거냐? 직접 지원을 해서 그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직접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당장의 생계비도 부족한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주면 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비를 하면 기업한테도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제활성의 논리인데 다만 이게 케인스주의에 좀 가까운 얘기잖아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케인스주의의 등장 이후에는 이렇게 해왔어. 근데 실제로.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각 국가마다 보수적인 성향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이러니까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 그 케인스주의를 활용하는 게 좀 소극적이죠. 비판적 시각이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아까 재정준칙 같은 거는 그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을 위시한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통화학파라고 불리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반박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들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국가 채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합의는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국가 채무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거와 달리 IMF에서 맨날 우리나라한테 그랬어요. 니네는 좀 빚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국가가? 이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해요. 그냥 IMF는 어디가 만든 기구야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었어? 아니잖아. 이거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에? 미국 지분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여기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퍼뜨리기 위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IMF 지원받았을 때 IMF가 우리한테 혹독하게 개방경제 만들으라고 요구받았던 거예요. 그런 IMF입니다. 근데 여기도 국가가 일정 부분의 채무를 가지고 가는 게 민간의 빚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정부 개입은 절대 안 돼 이래서도 안 되고 정부 개입이 만능이야 이럴 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부채 운용 같은 것들이 국가한테는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요즘 언더스탠드가 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그런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재부 쪽은 그래도 어떻게든 이게 국가에 빚을 지는 것은 불편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그들의 또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꾸 이제 이거를 채무를 늘리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해야 되고 그 채무 속에서 이제 국가 채무 관리 계획 같은 걸 수립하고 이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것은 정치인들이죠.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돈을 좀 더 풀어서 자기 때 경제 성장률 많이 끌어올렸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기재부나 아니면 한국은행 같은 데가 이거를 좀 이제 견제하는 거지. 원래 설계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국회 의결을 얻는 것도 국민의 동의 없고 비더더라.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웬만하면 돈을 좀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관심이 더 많기는 해요. 이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해요. 효과가 무상으로 뭐 해준다 그러면 당장 나한테 혜택 준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그거를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제 국회에서의 뭐 어떤 그 성향이 어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아까 기재부나 한국은행처럼 돈을 무조건 막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말리는 쪽보다는 어쩌면은 돈을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한테도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서 요들은 좀 돈을 풀자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이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야당은 또 견제력을 발휘할 거니까 너무 또 정부가 돈을 풀려고 할 때 그렇게까지는 안 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그래서 국제 발행할 때 국회 의결을 어떻게든 얻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종류의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죠. 채권의 종류에 이 국고채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재정증권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고채다 그랬을 때는 국가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금을 통해서 이제 빚을 얻어오는 거예요. 기금을 담보로 이렇게 해서 빚을 얻어오는 형태로 국고채라고 하는 형태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정증권이다 그랬을 때는 당장 자금의 경색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줍니다. 대신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돈을 융통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국제 그 신용평가 기관들 있잖아요. 들어보셨나? 무디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S&P 들어보셨나? S&P 얘네들은 뭐 그 지수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맨날 뉴스에 나오긴 해요. 미국의 S&P 500 지수가 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S&P가 원래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해가지고 신용평가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디스는 아까 얘기했어? 무디스, S&P, 그리고 어디야? 피치. 이렇게 3대 신용평가사라고 있는데 얘네들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냐면요. 얘네들이 미국의 사기업인데 이것들이 자꾸만 이 뭐 하냐면 국가의 신용등급을 지네가 매겨버려. 사기업인데. 이러면서 권력화된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거 많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대학 서열 있잖아요. 대학 평가에서 순위 매기는 거. 이거 중앙일보가 자기네가 먼저 시도해서 했거든요. 중앙일보 사기업이잖아. 중앙일보 시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한테 광고 많이 실어주면 점수 올려준다라는 의혹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뭐냐면 이런 얘기는 있어요. 컨설팅을 해줘요. 중앙일보가 대학들한테 우리 이거 순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네가 컨설팅도 해줘. 돈 받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러면 자기네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좀 개선하라고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개선하면은 그거 가지고서 대학 서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한동안 보면 우리는 연고대냐 고연대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고대가 되게 앞서고 연대는 막 5등 막 6등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러게 돼. 그래서 이게 스스로가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자기네가 발표하면서 권력화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화되는 거야. 이런 시장을 먼저 선점하면 힘이 되는 거고요. 돈벌이가 돼요. 재밌죠? 세계 대학 평가도 그런 식으로 해. 그 영국에서 하나 그래. 그래서 걔네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요, 다. 그래서 그거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좀 현혹되니까 그거 등급 올리려고 또 노력하지, 각 대학들이. 응? 우리나라처럼 또 대입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데에서는 신경 쓰지. 한때 그랬잖아. 그 중앙대 그 학생처장이 나와가지고 입학처장이었나? 학생처장, 입학처장이었나 보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말하는 거 불쾌하다. 서성한 중 외경시로 해줘라.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부를 때 끊어 읽기 해서 앞으로 옮겨달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빈축을 샀지. 그런데 이런 정도로 대학들은 예민하게 구는 거거든요. 이제 그 빈틈을 파고들었지. 근데 요 똑같은 이치로요.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이 각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막 매기고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매기면서 권력화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 그 우리나라 신용평가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엄청 떠받들어줘. 우리나라 기재부 관료가 나가가지고 고위 관료가 나가서.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얘네가 신용등급 하나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채권 발행할 때 이자를 올려야 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채권 발행할 때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낮았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험하다고 이렇게 막 평가하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 의심스러우면 이자를 더 드릴게 이렇게 하고 호객해야 돼요. 채권 발행할 때 외국에다 특히 매체 발행하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신용평가 등급 하나 올라가고 떨어지고 걔네들 민간 회사가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그대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권 발행할 때 막 금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담이요 1년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국채는 원래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은 근데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조금씩이라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그 격차는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장난 아니야. 그 액수 자체로 놓고 보면. 그래서 신경 쓰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게 국고채도 있고 재정증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근데 이 채권의 종류까지를 막 이렇게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고도로 우리가 또 이제 공부의 수준을 많이 끌어올렸을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뭐 방금 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평채 같은 거 있잖아요. 외평채 같은 거 발행하고 그러면 외국에서 달러를 끌어 당겨 와야 돼. 이제 그럴 때 외국에다 발행할 때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제 손해가 또 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씁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그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발행한 것은 그래도 좀 괜찮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돼. GDP 대비 50% 선이지만 그것도 코로나 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원래 40% 정도 되다가 많이 늘어난 건데 일본은 300%가 넘어가. 그럼 일본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망하는 거 봤어요? 일본은 뭐 20년, 30년 불황이라고 하면서도 버티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안에서 엔화 단위로 이렇게 찍어낸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기네가 그 엔화로 해결할 수 있어. 발권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가. 그게 가능합니다. 외채를 지는 건 좀 달라요. 외채 지는 거는 좀 신중해야 돼. 달러 같은 건 우리가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가계처럼 비슷해지는 거야. 내가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빚을 갚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빚을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달러로 빚진 건 달러로 갚아야 돼. 달러를 근데 우리나라가 찍으면 위조지폐야. 정부가 찍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벌어와야 돼, 어떻게든. 벌어올 데가 없으면 아까 IMF 같은 데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혹독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그래. 휘둘리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헷갈릴 거예요. 들어본 바도 없고 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채권이라고 하는 게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요. 아는 게 없다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많이 들어본 얘기가 아닐 수 있어서 헷갈릴 텐데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장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일본, 미국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미국이 달러화를 국제적으로 통용시키는 바람에 미국은요 굉장히 유리해요. 봐봐요. 우리가 달러를 못 찍어서 달러 돈이 필요할 때 부족하면은 막 저 채권 발행도 달러 빌려오려고 하고 이자 막 줘야 되고 안 되면 IMF 같은 데 손도 벌리고 이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기네 나라 돈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얘네들은요 경제가 힘들면 돈을 막 찍어갖고 막 뿌려. 그게 양적 완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양적 완화? 얘는 돈을 막 찍어갖고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 채무 비율이 엄청 늘어난 거거든. 이게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미국의 막 은행 같은 데들 흔들리고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돈을 막 찍어갖고 막 뿌려버렸어. 그때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제로금리 시대.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막 낮은 금리로 가가지고 기준금리라고 그러잖아. 한국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가 있는데 그게 0%까지 떨어지니까 그게 제로금리입니다. 그 제로금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고 막 대출 받는 거지. 이자가 너무 싸니까. 몇 억씩 대출 받아도 뭐 몇십만 원 안에서 해결되니까 한 달에 이자가. 그죠? 그거 가지고 막 부동산 사고 막 이렇게 주식에다 막 빚내서 막 넣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지. 이러다가 금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고금리라고 하지만 이게 약간 정상범주예요. 원래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한 5% 되잖아요. 5% 되는데 5.5인가? 5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져 있어. 원래 우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게 원래 기준이었는데 미국이 워낙 올리는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질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전이 돼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3.5%인가 그러지 않나? 근데 기준금리가 그 정도 되는 거가 고금리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제로금리 시대의 기준을 맞춰놓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막 되게 다시 회복될 수도 있어. 다시 금리가 낮아지겠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금리 그렇게는 안 낮아져요. 0%대 가는 거는 비상한 상황에서 간 거지 이게 원래 정상 기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 부동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다시 열린다? 그건 아주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 그때 미국이 흔들거렸으니까 그때 한 거야 미국이 흔들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세잖아. 미국은 경제가 좀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고 위기설도 있긴 한데 당분간은 뭐 또 호황인 것 같거든요. 나름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라고 해가지고 난리치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게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행정학 문제 풀기 위해서 다 국제 경제 뉴스까지 다 봐야 되냐 이거는 힘들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 쓸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지식을 조금만 좀 넓혀 놓는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예,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재정 성과 관리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정 성과 관리, 투입 대비 산출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이제 성과 관리가 될 것이고 재정 건전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 부채 비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국가 채무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낮춰놓고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될 텐데 보겠습니다. 1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그랬습니다. 5년 단위로 짜는 거죠. 이거 1월 31일까지 짜가지고 기재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중기 사업 계획 아니다. 내가 착각했다. 그건 이제 중기 저기 이제 사업 계획을 짜는 거고, 요거는 다른 거죠.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앞에서 이제 그거에 자꾸 내가 빠져 있었나 봐. 예, 그래서 중기 나오니까 그거라고 예측했는데 아니네.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있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요래가지고 요게 지방 재정법에 근거해가지고 사후 예산, 계획인데 어떻게 사후 예산 제도야,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요. 요거 사전으로 바꾸셔야 돼요. 사전 예산 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바로 답 찾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라는 것도 있다. 지방 재정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있고 이것의 법적 근거는 지방 재정법에 들어가 있다. 국가재정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 재정법이라는 법도 있는 겁니다. 따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1번이 바로 답이 되고 답을 너무 쉽게 줬고요.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그 다음에 재정의 실물경제효과 분석, 재정 운용의 통화 부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 실물경제효과 분석, 재정 운용의 통화 부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한다. 자, 여기까지 확장하면 우리가 통합재정수지는 뭔지 봤는데 그 통합재정수지를 어디다 써먹느냐가 이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국가 전체, 지방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 기금도 포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건전하게 갈 수 있느냐, 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통화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정부가 뿌린 돈의 양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받으시면 되겠고, 총사업비 관리제도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시작된 대형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가 되어 있고요. 예타조사 제도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다 맞는 얘기죠. 사전적으로 해서 이 사업해도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6번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했습니다. 보니까요,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예타조사 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됐냐? 그렇지는 않지. 이게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로 나눠진다 했으니까 5년 정도 갭이 있거든요. 그걸 같은 시기로 봐야 되냐? 뭐 이건 기준에 따라서 그 정도면 90년 되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서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 원래. 에? 문제 원래 이렇게 내면 시비 걸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 정도면 같은 시기지. 1800년대는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에? 아니 적어도 몇십 년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5년 차이 가지고 같은 시기 아니야? 그 정도면? 이건 주관적이에요. 같은 시기냐 다른 시기냐 주관적이야. 이게 문제는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정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다른 답을 좀 찾아 나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타조사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이건 너무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2번을 답을 해야지. 변태가 아닌 한. 1번을 가지고 1번 내가 시비 걸어와야지. 그리고 1번을 찾으면 안 되고 예, 그럼 변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더 확실한 답을 찾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1번, 이 정도면 같은 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확실한 답을 찾자. 그리고 토목사업은 400억 이상일 경우에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다 그랬는데 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토목공사 500억이고 건축사업이 2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가야 돼.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시험 내야 되는지 진짜 따져 묻고 싶지. 2005년부터 실시한 걸 2004년이라 해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이거 뭐 하려고 뭐 이런 문제 내는 거야. 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이거 다 노무현 정부 때 얘기잖아 그러면. 근데 2004년이든 2005년이든 그게 2004년이든 5년이든 뭐가 중요해 그러면. 이게 정권이 바뀌기라도 했으면 1번처럼 그럼 우리가 뭐 납득이라도 해주지. 뭐 납득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수준 낮은 문제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일부러 시비 걸어서. 이번에는요 이제 재정준칙과 관련된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준칙 얘기를 계속 좀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이 통합파들, 신자유주의자들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거기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이 학자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정부 실패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제대로 제공해줬다라고 평가도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비판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이들이 성공한 사례도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실제로 이들의 계획을요, 칠레? 이런 데가,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경제 운영을 했거든? 그런데 그 경제가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는 없어. 성공 사례는 실제 이대로만 가서 성공한 사례는 없어. 우리나라도 입으로는요, 계속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가는데, 실제 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뭐라 그럴까, 정부 개입을 진짜 방임하듯이 내버려 두려고 하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근데 또 관심 있는 거는 또 확 들어가요. 훅 들어가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가고요. 역대 정권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가요. 아무리 보수가 집권해도 오히려 우리나라는 보수 진영이 집권했을 때 정부 주도형 성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랬었기 때문에요. 그 손맛이 있어. 손맛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부 개입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의 모습이 조금 낯설어요. 좀 대책을 안 만드는 분야도 있는 것 같아. 그게 대책인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어요. 대책을 안 세우는 게 대책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줘.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이런 데 있잖아요. 시카고 학파, 신자유주의자들이 진짜 얘기했던 거야. 그게. 내버려둬라. 뭐 이런 거거든요. 내버려둬라. 경쟁의 원리에 맡겨놓으면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다 해결돼. 뭐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기능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능을 하고 재정적으로 개입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재정준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기준을 큰 틀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국가채무준칙은 그랬습니다. 국가채무준칙은 재정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왔다고 해서 정부가 막 돈 막 이렇게 쓸 때 엄청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 채무 40% 넘어가는 거 위험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비교하는 게 우리 국가 채무 건전하다. 좀 더 써도 돼. IMF도 우리 보고 더 쓰라 그랬어. 이러면서 IMF 진짜 쓰라 그랬거든. 쓰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기준으로 삼는 게 야, 우리나라 말고 제일 건전하다는 게 독일인데 독일도 한 70% 돼. 우리 너무 양호해 이렇게 주장하면 보수적 이 견해를 가진 분들은 무슨 소리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보다 좋은데 낮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낮은데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논리를 다르게 폈어. 서로 논리를 다르게 폈는데 아무튼 이게 객관적 기준은 없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몇 % 되는 게 제일 안정적이냐 이건 없어. 없기 때문에 각 국가가 주관적으로 좀 느낌을 갖는 것인데 이제 요거는 재정준칙은요 아예 그런 것도 상한선을 세우고 그걸 절대 넘지 말자 이러는 건데 한동안 우리 심리적으로 그 선이 40%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깨졌던 거예요. 깨졌던 건데 그게 이제 50% 선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더 높아지면 안 된다. 50%에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선을 그으려고 애쓰죠. 그런 이 재정준칙 논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고 재정수지 준칙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재정수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정수지 준칙은요. 재정수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정.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그걸 맞추라는 거잖아. 재정수지 준칙이라는 게. 이런 기준을 세워놓게 되면은요. 뭐가 안 되냐면 케인즈주의 같이 위기 시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안 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대신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 안정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있고 재정 지출 준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도 꼭 써야 될 것만 최소한으로 써라 이거지. 야 우리 경제가 좀 불경기가 올 것 같으니까 돈 좀 더 쓰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 수입 준칙이라고 나왔습니다.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 수입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수입 있잖아요. 돈 걷어들이는 거. 여기에 기준을 세우자는 거잖아요. 지금 준칙을 만들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조세 지출 같은 거를 하지 말고 조세 지출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금 거둘 때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조세 지출 같은 거를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원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방향성을 거꾸로 해놨어요.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이 틀렸어.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준칙 세우고 거둘 거를 최소화해서 걷고 쓰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쓰고 국가 빚 지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그렇게 해야 돼. 가게는 그렇게 해야 돼. 진짜. 근데 국가 차원으로 가면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에 뭐 누가 꼭 옳고 누가 승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그건 저는 소개만 합니다. 그런 이제 논리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가게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돈을 못 벌면 안 써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그래도 준 복지국가 정도는 살잖아? 완전 복지국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 내가 벌어서 최소한의 생계도 안 되면 그때는 국가에 의존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봐야 되고 돈이 없으면 안 쓰려고 해야지 남이 쓰는 만큼 나도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쫓아가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나이 든 사람들도 하긴 하는데 젊은 세대 특히 그 사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그 인스타 같은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는요, 아저씨들이 주로 해. 근데 왜 아저씨들이 주로 하는 게 됐냐면 여기선 자기가 가진 뭐 생각 이런 거를 막 정리해서 쓰고 싶어 해. 막 그런 걸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감각적으로 뭔가 내가 이런 걸 했어 라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막 여기 줄 서는 가게가 줄 서 있잖아. 그거 뭐 음식 하나 사 먹겠다고 1시간, 2시간씩 줄 서 있는 것도 되게 낭비인데 그런데 나 여기 들어가서 이거 했다?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지출 규모가 커지죠. 근데 내가 그걸 쫓아갈 수 없죠. 그러면 이것이 좌절감으로 다가와서 실제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SNS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청소년 자살률 같은 게 올라갔다고. 미국에서 통계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거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게 든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왜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처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대. 이거 심각하다. 그죠? 이렇게 가면. 그래서 원래 가게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거고, 돈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규모 있게 쓰고 미래에 대한 대비하고. 근데 그거를 재정준칙은요, 국가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국가가 슬림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가 꼭 그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찬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얘기가 나왔네요.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잉여금. 요거는 이제 계산해봤더니 1년 살림 살고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요게 이제 돈이 남네. 생각보다 세입이 좀 많아졌을 수도 있고요. 세출이 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세입이 많아졌다 그러면 경제가 조금 예측보다는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세금이 알아서 조금씩 더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거냐 이것인데, 자 보시면요, 일반에게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세계잉여금은요, 이 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기금은 돈을 쟁여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세계잉여금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거 안에서 세계잉여금을 따지는 것이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라고 했는데 이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적자 국채 발행 규모. 그런데 적자 국채면은 국채 채권을 막 발행했다는 거예요. 채권을 막 발행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나가요,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데 그럼 세계잉여금도 남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채권을 과잉 발행하면. 돈을 어떻게든 구한 게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게 부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의 관계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있잖아요. 이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하고요, GDP를 대비해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분자, 채무가 늘어나도 분모가 더 커지면 그러면 건전해지는 거라니까? 빚을 더 얻었는데 돈은 더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괜찮은 거잖아. 아니, 내 소득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됐는데 내 빚이 있잖아요. 1억에서 한 1억 1000만 원쯤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67번 같은 경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7번에 이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죠? 조세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 이거를 더 늘려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요게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포함되고 기금은 빠지는 것, 이거는 맞다 그랬고, 요 부분 봐보세요.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다라고 했는데, 적자 국채를 막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빚을 졌을 망정 빚도 자기네가 가용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부의 관계는 반비례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찍을수록 잉여금이 줄어들으면 부의 관계가 맞아요. 근데 이걸 찍는 것이 얘 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늘었다 줄었다 말하기도 어려워. 그런 점 때문에 좀 애매해졌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좋은 것이냐, 그랬을 때에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뭐로 보는 거냐면 GDP 대비 뭘로 본다 그랬어요? GDP 대비 부채 정도, 이걸로 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니은은 명확하지가 않고, 디귿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리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거 틀렸다 그랬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올해 진 빚이 있으면 그거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내려줄 수 있는 돈 이걸로 이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어느 만큼 또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있었냐면은 그 우리 공적자금 상환기금 이런 데다가도 또 투자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이제 추가경정 예산으로 가는 거라서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틀린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그 해에 적자가 날까봐 돈을 끌어온 게 있으면 그거 갚아주기. 이 1번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에 2번은 지방재정에다가 내려보내줘야 될 돈이 있으면 그거 2번, 그 다음에 3번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에다 넣는 거, 그리고 4번이 이제 뭐냐면은 그러고도 남으면 기존 채무를 갚는 거예요. 기존 채무를 갚는데 써. 근데 각각 요 뒤에는 뭐 남은 돈이 한 30%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각각. 그래서 30% 또 쓰고 해도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추경했을 수 있다.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국가재정법에 담긴 예산 운영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거는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90일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는 거라서 여기 1번이 바로 이제 틀린 얘기가 좀 이제 됐고요.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랬는데
요게요, 일단은 국회 제출 기간이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재정 지출 또는 조세 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요거 이제 5회계년도의 재정 수입 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수입 지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잘 들여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이제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재정 지출이나 조세 감면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앞으로 5회계년도 동안 어떻게 변할지를 이거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것은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우리 결산안 제출하는 마지막 기한이잖아요. 그거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 결산 제도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한 특별 회계와 기금은 여유 재원이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의 여유 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가능합니다. 전입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5번이 틀린 거로 이렇게 답이 되어 있고, 지금은 저 이제 121, 1번도 121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두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된 기출 문제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5번을 주되게 답으로 보시고 날짜 그거 좀 잘 봐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출 성격상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지방교부세 나왔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금, 정부 부처 운영비 이런 게 나왔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런 게 나왔고,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 어렵다 이거, 그죠?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 버렸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거 의무 지출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방교부세 안 주면 안 돼요. 지방교부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법에. 여기요, 내국세 총액의 19.24%. 요거 무조건 할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의무 지출이에요. 의무 지출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PKO, 평화유지군이 있거든요. 이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분담금을 꼭 내야 되는 겁니다. 안 낼 수가 없는 거고, 우리도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부처 운영비를 의무 지출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운영비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좀 늘려잡을 수도 있고 줄여잡을 수도 있지. 이거를 의무지출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의무지출은 정해져 있는 걸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거 20.24%. 이거 꼭 내야 됩니다. 이것도 내국세 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 그런데 이자 안 줄 수 있습니까? 약속된 이자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의무지출의 성격을 가졌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좀 어렵지, 판단하기가.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서 3번으로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모든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예산 제도, 이제 큰 덩어리로는 마지막 덩어리인데요. 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